5시 58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 톨게이트 인근에서 26살 A씨가 몰던 K7 차량이 앞서가던 크루즈 차량을 추돌한 뒤 옹벽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강원 영동의 북부 지역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는 강원 영동의 남부 지역까지 비나 눈이 확대돼 5에서 30mm가량 내리겠고 특히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가량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새 600명 가까이 늘어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시계가 8개월 전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문제는 이번 3차 유행이 1, 2차 때보다 더 큰 확산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그것도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역당국은 다음 달 초까지 하루 평균 400명에서 6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흔히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각심이 느슨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코로나19 감염을 운명론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감염되느냐 마느냐는 운에 달려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젊을수록 이런 인식이 또 강하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젊은 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바이러스를 견뎌낼 힘이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주변의 어르신과 부모 세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잠깐의 방심, 나는 괜찮을 것이란 자신감이 내 이웃과 가족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여성계 입장은 어떤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공지드리고 있는데요. 12월 3일 다음 주 목요일은 김성환의 시사야 런칭 2주년이자 대입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을 출제위원으로 모시려고 하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퀴즈를 남겨주십시오. 만약 제가 맞추지 못하는 문제를 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뉴스 보시고 놀라신 분들은 아마 많을 것 같은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8개월 만에 500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구체적인 현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3명 늘어서 누적 32,318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규 확진자 583명은 어제 380여 명보다 무려 200명 넘게 늘어난 건데요.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넘어선 건 지난 3월 6일 이후 처음이고 이 583명, 이 583명이란 수치 자체도 지난 3월 3일 이후 268일 만에 가장 많은 이제 기록입니다. 신규 확진자 583명 가운데 지역 발생이 553명, 해외 유입은 30명이었는데요. 지역 발생 553명은 2차 유행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 8월 27일보다도 이 119명이나 많고 1차 유행의 절정기였던 3월 3일 이후의 최다 기록입니다. 이 신규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 208명, 경기 177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만 402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2.7%를 차지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경남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춘천 19명, 충남 전북 각 16명, 광주 14명, 전남 9명, 강원 충북 각 4명, 각 8명 등이었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우리 생활 어느 곳에서 누가 감염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진단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우선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댄스 교습 학원과 관련해서 지난 23일 첫 환자가 나온 이후에 65명이 연이어 양성 판정을 받아서 오늘 정오 기준으로 총 66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서울 마포구 소재 홍대 새 교회와 관련해서 1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이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119명으로 증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 노원구청에서 직원 16명이 확진됐는데요. 서울시와 노원구에 따르면 지난 24일 직원 1명이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뒤에 어제 14명, 오늘 오전 1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불렸던 울릉도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울릉도 내에서 발생한 건 아니고요. 네.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울릉도 확진자가 지금 이제 경북도에서 오늘 울릉군 그리고 영천에서 1명씩 늘어났는데 이 울릉의 확진자는 지난 22일 울진 죽변항을 출항해서 동해에서 조업 중이던 제주 선박 선원 가운데 1명입니다. 이 선원이 이제 코로나 유증상으로 울릉군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선원의 거주지는 제주인데 이제 검사 기관이 이제 울릉군 보건소에서 이제 검사를 받아서 울릉 확진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울릉도 거주 주민이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접촉하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나마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예를 들면 뭐 죽변항을 출항해서 울릉도에 뭐 기항을 했다거나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이제 그건 좀 이제 다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골프장에서 1m 사이를 두고 스쳐 지나갔는데 감염이 됐다. 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요거는 이제 경남 하동 창원 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하동에서 지난 17일부터 확산한 지역 감염 원인이 이게 창원 창원의 확진자 가족 관련 이제 전파 경로가 그렇게 된 걸로 오늘 드러났습니다. 네. 경상남도에 따르면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하동군 중학교 관련 최초 증상일이 가장 빠른 확진자 403번 환자인데요. 이 환자가 이 창원시 일가족 관련 확진자인 339번 환자와 지난달 30일 도내 한 골프장에서 접촉이 있었던 점을 확인을 했는데 이 창원 거주자 이 339번 환자가 지난달 30일에 골프장을 방문했을 때 이 하동시 그러니까 403번 환자도 같은 시각 같은 골프장 로비에서 1m 이내 가까운 거리를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403번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39번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요 접촉이 아마 감염의 고리가 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 번호를 자꾸 얘기해가지고 좀 헷갈려서 그런데 골프장에서 그냥 두 사람이 1m 간격으로 스치듯이 그냥 지나갔는데 마스크를 한 사람이 착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계절적 요인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마스크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한때 뭐 국내 무증상 환자 비율이 한 10%대다. 그래서 그것도 참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무증상 환자 비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방역당국이 보고 있어요. 네, 질병관리청 이상원 이 역학조사 분석단장이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무증상자 비율이 4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26일 그러니까 오늘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가 32,318명인데 이 가운데 한 13,000여 명이 무증상 감염자라고 이제 추산이 됐다는 건데요. 이 단장은 무증상 상태에서 전파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특별히 감염력이 더 높은 수준은 아니고 오히려 약한 수준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서도 아직까지 무증상 감염이 얼마나 높은 감염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이 단장은 다만 이 무증상 감염이라고 해도 오랫동안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감염을 일으킬 수 없을 만큼의 양만 배출되거나 배출이 종료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면서 너무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확진자가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이게 이 경기 연천군 소재 육군 5사단 신병교육도 관련해서 이제 그저께 첫 환자가 발생했고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67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어제까지 누적 확진자가 이제 네. 68명이 됐는데요. 오늘 이제 오전에 추가로 2명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오늘 오전 기준으로 총 7명, 그러니까 70명이 됐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후에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이 방대본 박영준 역학조사팀장은 이 군부대 집단 감염 발생 배경 관련해서 훈련병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고 젊은 연령이기 때문에 증상이 경미한 상태에선 조기 발견이 어려운 데다가 훈련 등 이 침방울 전파가 용이한 상황에 노출돼 있어 환자가 일단 발생하면 집단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군 관계자는 발열 등 이 증상 발현 시기가 잠복기 언저리에 있어서 외부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군은 지난 10일 입소 당시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훈련병이 지난 24일 발열,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발현한 이후에 이제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같은 날 입소한 훈련병 230여 명을 포함해서 860여 명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 결과 70명이 그러니까 오늘 오전까지 70명이 감염이 된 겁니다. 근데 신병교육대는 지금 한 사람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다른 이제 교육생들한테 전파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코로나19 검사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군에서 밝힌 내용도 지난 10일에 이제 훈련병들이 입소를 했는데 그 입소 당시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4일에 뭐 열이 나고 인후통, 기침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던 게 뭐 검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당시에는 감염이 됐지만 뭐 바이러스가 많이 안 나와서 이제 검출이 안 된 건지 뭐 그 부분은 아직 그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습니다. 좀 걱정이네요. 지금 군에 자녀를 보내는 뭐 부모님들도 걱정일 것 같고 이게 지금 신병교육대 들어가는 교육생들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서로 자가격리 하듯이 떨어뜨려 놨다가 검사 한 2번 다 하고 난 다음에 서로 교육시켜야 되는 상황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지금 이렇게 일선 부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니까 전 부대의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어요. 네, 장병들이 좀 실망이 클 것 같은데 이 코로나 확산 여파로 군 전장병 휴가 외출이 다음 달 7일까지 통제가 됩니다. 국방부는 그러니까 이번 달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 부대에 대해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간 동안 휴가 외출이 잠정 중지되고 간부들도 사적 모임 회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하고 전 군인과 군무원의 골프도 통제가 됩니다. 종교 활동도 대면 활동은 중지하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기로 했고 심지어 이제 영외자 그러니까 간부들과 군인 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도 금지가 됩니다. 또 행사, 방문, 출장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화하기로 했는데 방문 출장은 장성급 그러니까 장군 이상 지휘관 부서장 승인을 받아야 최소 인원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대 관리 지침을 위반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전파됐을 경우에 엄중히 문책하겠다 이런 방침도 국방부는 전했고요. 특히 이번 그 신병교육대대 연천 그 사태와 관련해서 교육훈련 방역 대책도 강화를 했는데 네. 신병교육은 이제 입소 후에 2주간 주둔지에서 훈련을 한 다음에 야외 훈련을 하고 또 실내 교육 인원은 최소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대 훈련 역시 이 야외 훈련만 시행하고 외부 훈련 유입 없이 주둔지 훈련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기관 요원만으로 훈련을 하겠다는 거고요. 네. 외부 강사 출빈 교육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외부인들과의 접촉은 최소화하고 아예 뭐 사실 거의 차단하고 네. 그리고 교육생들 사이
그리고 부대원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핵심이군요. 물론 이제 그것도 같은 날짜에 입소한 훈련 입소 동기들 입소 날짜가 같은 동기 훈련병들 네. 사이에서 전파되는 것까지 뭐 이번 조치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이제 그 단위를 벗어나서 이제 확산되는 거는 막겠다 이제 이런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부산시가 내일부터 2단계로 격상할 예정이에요. 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은 24일부터 일부 1.5단계 수준 방역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현재 감염 추이와 속도를 봤을 때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일 자정부터 2단계 수준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산에서 이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데다 전국적으로 3차 재유행이 현실화한 상황을 반영을 한 건데요. 이에 따라 먼저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이 전국적으로 2단계 격상 전까지는 영업을 하도록 했지만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즉각 중단을 이제 시킨다고 부산시가 밝혔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앞으로 그러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얼마나 더 나올 것이냐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방역당국은 다음 달 초까지는 하루에 400명에서 6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네, 전망이 그렇게 박지가 않습니다. 네. 이거 이상원 역학조사 분석단장의 오늘 브리핑 내용인데요. 지금과 같은 환자 발생 규모는 이번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학적 예측 결과 12월 초까지 일일 400에서 6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에 감염 양산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다수 감염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음식점, 학교, 사우나, 교회, 군부대 등 전파원도 다양하다.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감염 경로가 다양해졌고 유행의 중심이 되는 연령층은 활동성이 강한 젊은 연령층으로 낮아졌다면서 방역 측면에서 본다면 관리해야 할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는 의미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 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난다면 확진자 증가 속도가 누그러질 수 있다. 뭐 일면에 좀 그 희망적인 언급도 했는데요. 이번 유행의 정점이 이제 언제가 될 것이냐 이런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아마도 가장 바람직한 경우에는 다음 주 주말 정도 유행의 정점을 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다음 달 3일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대학 수학력 시험 이거 좀 무사히 치러야 되는 게 뭐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좀 방역과 관련해서 호소하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국민 모두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일상적인 친목 활동을 멈춰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특히 젊은 층에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수험생 가족 모두가 남은 일주일은 가정 내에서도 가급적 거리두기를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수능 전날까지 수험생 자녀가 학원과 교습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소식 계속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정치자분들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많고 그런데요. 뭘 여쭤보실지 알 것 같은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젯밤 10시 30분이라고 하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낸 데 이어서 네. 오늘은 행정 본안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오늘 조선일보였나 그 한 언론에서 그 어제 이제 한밤중에 그 전자 소송을 통해서 낸 거에 대해서 뭐 네. 분노의 클릭 이런 제목을 달기도 했던데 오늘 이제 본안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장에서 윤 총장은 직무집행 정지는 해임 수준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 계속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면서 자신에게는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추 장관이 든 6가지 징계 사유도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직무를 정지할 수준도 아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6가지를 다 일일이 들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선 공개된 장소에서 우연한 한 차례 만남이다. 또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도 했고 인사검증 당시에도 문제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재판부 사찰 의혹에는 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 등 공소유지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대부분 자료는 법조인 대관이나 언론 등에 공개한 것이다. 사찰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윤 총장은 법무부 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예고 없이 대면 조사를 요구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일방적 주장을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뭐 자신이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의도를 가진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거기에 대해선 네.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 행위를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하겠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하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발언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답은 내가 정치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윤석열 총장의 주장이니까요. 일단 근데 지금 일단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하긴 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이 집행정지 그 가처분, 그러니까 가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낸 이유 자체도 네. 이 어차피 이제 내년 7월이면 윤 총장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 가운데 뭐 한 몇 달 정도를 재판에 소요를 하게 되면 뭐 승소를 한다고 해도 그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직무 정지 상태에서 뭐 나중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3개월이든 4개월이든 기다리는 상황이 오면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리 이겨도 뭐 그냥 그렇다고 검찰총장 임기를 연장해 주는 것도 네,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정지 신청 이것에 대한 이제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이냐 이게 지금 오히려 그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를 그 네. 중요한 그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예측이 많은데요. 통상 관례에 비춰서 이제 집행정지 재판 같은 경우에 아마도 다음 주 중에 이제 법무부 징계위원회 전후로 열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직무정지 신청을 인용을 하면 이제 윤 총장이 바로 총장직에 복귀를 할 수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그 직무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이제 그 추 장관이 처분을 한 대로 직무 정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징계위원회를 12월 2일 날 여는 것으로 소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위원회를 열어서 만약에 해임 처분을 내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 법원의 판단이 아마 그 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직무정지 신청이 인용이 됐는데 다시 이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나오게 되면 네. 그 뭐 복귀한 지 며칠 만에 다시 해임 결정이 나게 되는 건데 네. 뭐 지금까지 윤 총장이 밝힌 입장으로 미뤄봐서는 물론 아직까지는 예단입니다만 뭐 해임이나 뭐 정직이나 이제 이런 중징계가 나올 경우에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그 소송을 또 그 집행 정지를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지금 법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좀 더 그런 하나의 또 방증이 될 것 같은데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제 쭉 그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네. 먼저 추미애 장관이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제 그 징계 청구 그리고 이 직무 배제 결정을 이렇게 발표를 했고 네. 그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거의 그 반격 차원에서 이제 집행정지 신청 그다음에 오늘 본안 소송을 내면서 그 재판부 사찰이라고 이제 법무부가 주장한 거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9장짜리 자료를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그 윤석열 총장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것이 바로 그 불법 사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바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를 한 건데요.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 관련 법무부 감찰 규정 제19조에 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의뢰 이유에 대해서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법무부가 문제 삼은 것은 이 대검 작성 문건 중에 뭐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뭐 이런 출신을 그 기재한 부분이나 네. 뭐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우리법 연구회 출신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를 이제 대검이 법무부가 문제를 삼은 건데요. 네. 법무부는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 의뢰하게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곽재훈 기자도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 쪽에서 공개를 한 거죠? 이 네, 문건을.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그 건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좀 우리는 그러면 수사 의뢰하겠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또 다시 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9장짜리라고 하는 거 혹시 봤어요? 예, 봤습니다. 어떻든가요, 내용이? 이게 원래 저는 정치부 출입이라 가지고 이걸 근데 어쨌든 이게 이슈가 되니까 저도 이제 이거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보고서가 표 형태로 작성이 됐는데
제목이 이제 뭐 특수사건, 공안사건 등 주요 사건 관련 재판부 이제 성향 분석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특수사건이라는 거는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과 정경심 교수 사건 뭐 그러니까 사건 명은 다 가렸습니다만 대충 이제 어떤 재판부인지 이걸 보면 이제 사실 이제 정치부 기자들도 대강 아는 사건들인데요. 네. 특수사건이라고 표시가 된 건 이제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 사건, 그 다음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특검 사건, 그 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뭐 박병대, 임종원 대법관 등의 사법농단 사건, 그 다음에 요거는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손혜원 의원 사건으로 보이는 사건 아마 이렇게 4개 정도가 기재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공안 관련 주요 사건으로 된 건 패스트트랙 사건, 그 다음에 뭐 기타 사건으로 이제 그 아마 조범동 씨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 대한 정보, 그 조문옥 사건을 재판했던 재판장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사법농단 관련 이제 부장판사 3명 사건을 재판한 재판부, 그 다음에 세월호 관련 김석균 전 해경총장 사건, 뭐 이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 판사들의 네. 뭐 개인정보 성향, 뭐 출신 고교, 뭐 특이사항 이제 이런 게 그 이제 기재가 돼 있는데요. 예. 뭐 이를테면 어떤 부장판사에 대해선 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행정도 뭐 그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2016년도 무리하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좀 개인 의견으로 보니까 아마 이건 그 당시 공판에 참여했던 검사로부터 이제 개인적인 평가를 입수를 한 걸로 보이는데 뭐 재판에서 존재감이 없다. 뭐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보여주기식 진행을 좋아한다. 뭐 이런 주관적인 평가도 담겨 있습니다. 그 무리하기 법관이라고 하는 게 리스트 포함됐다고 하는 게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사법농단 때 블랙리스트 판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뭐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술 마시고 다음 뭐 영장 심사 때 안 나왔다, 뭐 늦었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그겁니다. 네, 이제 그 무리하기 내용이 그거였는데요. 네. 기자들 평가는 어때요?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걸 한마디로 이걸 통상적인 정보 수집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불법 사찰이냐 아니냐, 결국 그게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보는 사람마다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제 이 자료가 공개되고 나서 뭐 기자들의 사실 생각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쟁점은 이제 판사 집단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오늘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공개된 게 오늘 오후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뭐 그 코트넷이나 그러니까 법원 내부 전산망이나 이런데 이 관련해서 직접적인 평가를 담은 글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가 현직 판사가 그 오늘 중앙일보에 오후에 인터뷰한 걸 보면 당사자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총장이 이걸 직접 시키지 않았다면 직무 정지 사유로는 보지 않는다. 도청이나 수사로 얻은 정보도 아니고 검찰 내부에서 보고용으로 쓰인다면 문제될 건 없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고요. 경제지 머니투데이의 그 한 지방법원 판사가 인터뷰한 내용도 법무법인에서도 중요 사건 들어가면 담당 재판부 프로필 정도는 다 공유하는 걸로 알고 받아들이기에 따라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지금 공개된 내용만 보면 사찰이란 말은 좀 과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재경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별게 없는 것 같다. 저 정도로 갖고 사찰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반면에 장창국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판사가 바보냐. 이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서 유죄 판결을 하겠다는 건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 총장 측을 이제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다만 요거는 이제 9장짜리 문건이 공개되기 전에 어제 코트넷에 올린 글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직접적으로 판사들이 의견을 좀 정리해서 쓴 글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같은 부에 있는 검사들이 뭐 판사가 저런 스타일이래, 저렇다대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것들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대검에 있는 수사정보 정책관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실로 바뀌었는데 그러한 조직에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검찰총장한테 주니까 검찰총장이 유죄 판결의 근거로 갖다 주라, 전달해 주라 이렇게 유죄 판단을 받기 위해서 갖다 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런 과정이라는 게 이게 정당한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여러 논란도 있는 것 같고 또 사법농단 때 판사들이 이런 내용을 겪지 않았습니까?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그럼 판사들은 또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 좀 앞으로 그 지금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때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이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한번 좀 주목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 연다고 하는데 윤 총장 출석하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네. 윤 총장 출석할 것 같은
같으세요? 아니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출석 여부를 결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 윤 총장 소송을 지금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 그리고 이성훈 변호사가 특별 변호인으로 징계에 출석하는 건 이제 확정이 됐고, 뭐 지금까지 검찰총장 본인을 지금 징계에 회부한 경우가 뭐 감찰을 했거나 징계를 한 경우가 없다 보니까 뭐 전례는 없는 문제인데 아마 뭐 내부 감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당연히 원래는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 되는 게 아마 원칙일 것 같습니다. 거기 법에 보면은 이 서면 심사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하니까요. 만약 출석 안 하면은 변호인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하고 얘기하고 서면으로 서류로 심사하는 과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죠. 네, 뭐 검찰 내부는 지금 완전히 그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아주 반발이 계속되는 수준을 넘어서 뭐 검난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원래 대검에 이제 검찰총장이 가장 검찰 내에서 가장 직위가 높은 간부고 그 밑에 고검장급 간부가 9명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중에 7명이 그러니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고검장 이 일선고검장 6명이 총장 지휘감독과 판단을 문제 삼아서 직책을 박탈하려는 거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연명으로 올렸고 역시 고검장급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검사들의 인식과 입장 표명에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그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고검장 9명 가운데 지금 대검 차장과 법무차관 이 2명을 빼면 사실상 최고 지도부가 전부 다 이 반발에 가담을 한 거고요. 또 김우곤 서울 북부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17명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렇게 추 장관을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뭐 평검사들의 이제 그 성명 뭐 이런 건 뭐 정말 끝도 없이 뭐 이어지고 있는데 네. 좀 눈여겨볼 거는 이 그 서울중앙지검 그다음에 동부지검 평검사들도 여기에 지금 단체 연명에 가세를 한 게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일선 검사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뭐 제일 윗선부터 제일 고위급 검사부터 지금 이제 제일 일선에 있는 검사들까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 간의 갈등이 있다가 오늘 또 다른 문제로 파행을 빚었어요. 네, 결국 이것도 결국 그 윤석열 총장과 이 추미애 장관 그 문제에서 계속 이어져서 여기서도 계속 이제 그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이틀째 잡음을 빚었는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윤호중 법사위원장 등이 긴급 현안 질의 개최를 논의했지만 이제 결국 그 쌍방의 주장만 되풀이하다가 다시 그냥 산회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직무배제 조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출석시켜서 현안 질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네. 반면에 민주당은 이제 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윤 총장이 직무 배제된 만큼 대검을 대표해서는 대검 차장이 오는 게 맞다. 무슨 권한으로 정지된 윤석열 총장 직무를 국회가 회복해줘야 되냐 이렇게 반발을 했고 백혜련 의원도 사건 당사자가 됐으니 국회에 불러서 증언을 듣는 건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이에 이어서 결국 그래서 윤호중 위원장이 산회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후에는 지금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렸지만 여기도 야당 의원들은 항의 뜻으로 불참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지금 법사위가 지금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국정조사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두고도 지금 여야 간의 이해관계가 약간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국정조사 말 꺼낸 사람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인데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인가요? 오늘 묻고 더블로가 이거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저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약간 귀를 의심했는데 오늘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카드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먼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운을 뗐는데 이 법무장관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정치 편향 장관이 검찰 조직을 무력화하며 법치 질서 문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수사지휘권, 감찰권 남용, 과잉 인사권 행사에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췄는데 네. 환영하고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묻고 더블로그라는 전략이 있는데 윤 총장 국정조사 받겠다.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피해갈 수 없다. 함께 요구한다. 같이 하자.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국정조사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의
원래 이제 이낙연 대표하고 김태현 원내대표가 어제 오전에는 이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윤석열 총장을 국정조사에 불러서 이제 추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네. 오늘 분위기가 조금 이제 신중론으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 화상 최고위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고, 김태현 원내대표도 이 혐의가 사실이면 징계로 끝날 사항이 아니다,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이 가처분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다 진행되기 전에 국회에서 조사부터 할 사안이니까 경과를 좀 봐야 되겠다, 좀 사안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법사위원인 박주민 의원도 개인적으로 국정조사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낙연 대표가 사실 어제 얘기를 하면서 이 국정조사 얘기가 이제 확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 네. 박주민 의원한테 아니 당에서 이렇게 하자는 게 사실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주민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낙연 대표가 자가격리 상태에서 화상으로 그 발언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는데 당 분위기는 좀 부정적으로 돌아서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잇따라 만났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왕이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을 만나서 우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건설적 역할과 협력에 감사 인사를 표한다면서 나아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이렇게 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에 남북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지지 의사를 재확인하고 협력의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강 장관과 왕 부장은 앞서 오늘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는데요. 강 장관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8월 양제츠 정치국원에 이어 이 왕이 위원이 방한한 것은 한중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방한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보이면서 유동적인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여건을 지속 마련해 나가는 협의를 할 수 있기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왕 부장은 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한 건 실질적 행동을 통해 중한관계를 중시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서 코로나 사태 이래 중한 양국 국민들은 수망상조 정신에 따라 서로를 도와왔다, 이렇게 중국 사자성어를 인용하기도 했는데, 수망상조라는 건 어려울 때 서로 협조하면서 대응하는, 이제 말하자면 어떤 동지적인 관계를 뜻하는 네. 사자성어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 어떻게 됐어요? 이게 사실상 지금 중국 측에서 난색을 표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올해 안에 방한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나온 데 대해서 왕이 국무위원은 현재 중요한 것은 방문 조건을 계속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단 조건이 성숙되자마자 방문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자들이 쓴 마스크를 겨냥하면서 지금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느냐, 상황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그런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을 글쎄, 했습니다. 연내 방안은 좀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을 범죄 집단으로 인정한 탓인데요. 피의자 측은 이번 판결은 성착취 범죄 근절의 시작일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 대리를 맡은 분이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조은호 변호사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은호 변호사입니다. 네, 징역 40년형. 이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변호사단 입장에선 오늘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역시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 1심의 선고 공판은 피고인들이 여태까지 부인하고 사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던 그들의 범행과 책임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공신력 있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이 범행의 피해자들의 잘못은 없다는 점, 이 사건의 원인은 전적으로 가해자들의 비인륜적 범행에 있다는 점을 확정하는 선고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비접촉 상황이라도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그 피해를 구조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가 중대 범죄라는 것을 법원이 결단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 혹시 40년 형 예상하셨어요? 예상하기 어려운 형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분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무기징역이 마땅하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선례가 없었던 만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과거 판결 경향을 생각했을 때 이례적인 선고형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조주빈의 태도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큰 동의 없이 담담하게 지켜봤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조주빈의 태도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조주빈을 포함한 피고인들 대부분이 담담하게 선고를 들었습니다. 재판 내내 좀 치열하게 쟁점을 다투던 것과는 다소 대조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재판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조주빈 일당을 범죄 집단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1심 재판부는 이제 범죄 집단에 해당한다고 이제 봤는데요. 이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가 어떤 거죠?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네. 이번 법원의 판단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폭행하는 범죄가 집단적 구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판 직후에 법원이 배포한 설명 자료에 따르면 우선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을 구성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실체 있는 범죄 집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이 박사방 조직의 성격이 조주빈 등이 피해자를 협박해서 성폭행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사실을 밑빗져 확정적으로 인식한 피고인들이 조주빈과 동일한 목적 하에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 조주빈과 공동 피고인들은 시민의회, 노아의 방주 등 명칭상 박사방이 아닌 다른 대화방에서도 활동을 하였는데 이 방에서도 박사방과 동일한 목적이 추구되었고 구성원들이 조주빈에 대한 추정을 바탕으로 박사방 안에서 맡았던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이 박사방이 계속성을 가지고 유지가 되는 조직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과거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호 있잖아요. 예. 손정호 같은 경우는 형량 1년 6개월 받았거든요. 근데 그건 뭐 물론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긴 했지만 이렇게 지금 조주빈은 40년형이고 손정호는 1년 6개월이고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범죄 집단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큰 차이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나요? 범죄 집단이라는 이제 정의를 내린 것 자체가 사실 적용할 수 있는 네. 법률의 범위도 더 넓어지고 네. 아무래도 그냥 단독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분명히 더 중대한 범죄다라는 인식을 이미 재판부가 하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 웰컴 투 비디오 사건 같은 경우는 네. 다소 공론화도 부족하였고 또 재판부가 지금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인식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재판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요. 조주빈뿐 아니라 공범 5명에 대한 재판, 그러니까 판결도 지금 선고가 됐는데 징역 5년에서 15년을 각각 이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공범들에 대한 이 선고 형량 어떻게 보셨어요? 일부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조주빈 및 다른 공범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좀 환영할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일부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에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 N번방 공범자 가운데 아직 구속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부분 박사방이나 N번방 공범들이 검거되어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지만 텔레그램 닉네임 당나귀를 사용하는 공범들 몇몇 공범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만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들 또한 머지않은 시일 내에 반드시 검거되어 재판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주빈은 총
112편의 반성문하고 17편의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하던데요. 변호사님께서도 혹시 읽어보셨어요? 네, 일부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 10월 20일 결심 전까지 제출된 반성문과 호소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우선 이 사건뿐 아니라 상당수 사건의 가해자들이 반성문을 쓸 때 피해자가 아닌 재판부에 사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가해자가 제출하는 반성문을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표지로 삼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주빈의 반성문과 호소문은 본인의 범행을 뭐 사회 문화라든지 아니면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언론이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내용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 반성문의 거론이 되는 것조차 피해자분들에게는 다소 불쾌한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피해자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현재 어떤 심리 상태인가요? 그리고 또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그 입장을 갖고 있는지 얘기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저도 아직 피해자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뵙지는 못했는데요. 네. 상당수 피해자분들이 아무래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건과 분리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피해자 변호사들 쪽에서도 사건 결과를 좀 상세하게 전달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선고로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도 그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근데 그 조주빈이 혹시 항소할 거라고 보세요? 네, 항소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너무 형이 좀 무겁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직접적으로 한 거는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조주빈 피고인이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1심 재판에서 굉장히 많은 쟁점을 다투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기까지 과정도 좀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7월 대학생 취재팀이 텔레그램 채팅방에 대한 잠입 취재를 하면서 처음 윤곽을 드러냈고 그걸 이제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알려졌지만 처음엔 좀 관심도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점점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이제 사회적으로 그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하고 그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처음 피해자 대리 맡으셨을 때 그때 상황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는 과정을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일단 제가 처음 이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이제 취재가 시작이 되었고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고 그 한겨레에서 보도를 한 언론인들에 대해서 이 박사방 사건의 상당수 가담자들이 그분을 이제 공식적으로 조리돌림을 했고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진 뒤였고요. 또 일부 언론에서 이제 박사방 피해자분들에 대한 이 박사의 강요 범죄가 이미 일어난 뒤였기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묻지마 범죄에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사건을 들었을 때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내 주위 사람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와 함께 이 사건 피해자 대리를 맡게 된 건 피해자와 연대하고 뭉치는 것만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조주빈과 공범들은 피해자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고립되기를 원했고 실제로 이 사건 초기에 많은 피해자분들이 어디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가해자들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피해자분들은 물론 저 활동가들 그리고 변호사들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공론화되고 많은 국민분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분노를 표출해 주셨을
때 이 피해자분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하고 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다 지켜보신 입장에서 다음번에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또 언론은 또 보도할 때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 사건 재판부는 사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쉬운 면도 같이 같이 공존을 하였는데요. 네. 우선 피해자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수사 기록, 재판 기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거 조사가 법정 안에서 비교적 간이하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일부 증거가 법정에서 재생이 되기도 하였고, 피고인 변호인들은 증거에 대해서 다시 재생해달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는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피해자 변호사들은 어떤 증거가 재생되는 중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의견을 내기도 어려웠습니다. 또 피해자를 재판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보호 방법들이 고안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다소 아쉬웠습니다. 수사와 언론은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대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은 존중을 보여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이제 오늘 사실 저희 재판 끝나고 기자회견에서도 피해자분도 이 편지를 써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었는지, 혹은 가해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관음증적으로 접근을 하는 시각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분명 피해자분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네. 되지 않고 도리어 그분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성단체들은 계속해서 발견되는 피해물에 대한 삭제를 피해자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그 지원책이 필요할까요? 우선 삭제랑 관련된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상당수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분들이 피해물을 삭제하느라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도 삭제에 매달리느라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디지털 성착취물을 발견하는 모두가 성착취물을 신고하고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은 한정된 인력만이 성착취물 삭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착취물 삭제가 더디기도 하고, 성착취물을 삭제하는 활동가들이 굉장한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성착취물의 삭제 자동화 기술 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예산을 배정하고 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삭제 비용 역시 피해자가 부담하는 일 없이 기관이나 발견자가 먼저 삭제를 진행하고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지원책에 관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사회적 차원에서 지금 제도적, 법률적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은 없을까요?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기 네네. 위한. 네. 제도적 보완은 사실 지금까지 재판에서 제가 느낀 걸로는 그 처벌에 관련된 법도 많이 개정이 되었고, 정보통신망법이나 이제 범죄수익은닉법이나 그런 식으로 예방적인 부분에 대한 법도 많이 좀 개선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아직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예. 그런 부분에 비해서 지금 피해자의 지원에 관련된 법들이 조금 더 많이 개선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선고도 그렇고 이번 N번방 박사반 사건을 둘러싸고 법원에서 의미 있는 네. 그런 선고들이 몇몇 있었지만 여전히 피해자분들의 일상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들이 더 마련이 되고, 네. 또 사회적으로도 이 피해자의 일상 알겠습니다. 회복에 마무리해 좀 더 주십시오.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호 변호사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